자, 그러면 이제 남은 2학기. 지금 앞에 1부에서는 7개월 동안의 아이들의 이 코로나 시대에 혼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남은 2학기도 지금 온라인 강의가 계속 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낮아지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날짜들이 조금 더 많아질 예정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또 이 상황이 언제 태세가 확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늘 조심하고 다니지만 또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주도하는 학습 방법, 과목별로 좀 천천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입니다. 자, 국어에서는 독해력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초등 어머님이나 중등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목적은 사실 뭔가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실제로 학습량이 가장 폭발하고 대학교 입시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적 정보를 쭉 흡수해야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폭발하는 학습량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을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가 바로 국어의 독해 역량이죠.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수능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되는데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즘엔 아이들이 더구나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이 없다 보니 학교 내신 대비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간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교과서 이내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익숙하게 시험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갑자기 국어가 16장인데 20장으로 또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엄청나게 긴 새로운 지문,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는 외부 지문, 이러한 방대한 지문량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읽고 이해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서 문제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국어 독해력에 대한 대비가 중학교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열심히 선행 수학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수학이나 영어는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위권층에서조차도 국어 부분의 점수를 못 잡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독해력을 꼭 기반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 독해력이라고 하니까 책 많이 읽으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독해와 독서는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해랑 독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다가 력을 붙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잖아요. 무엇을 해내는 힘. 그러면 독해력 하면 괜찮죠? 근데 독서력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력을 실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독해, 실력. 괜찮죠? 독서, 실력. 이상하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책을 읽는 그냥 행위. 근데 독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능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치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독서는요, 전체의 흐름을 그냥 쭉 의식의 흐름대로 읽어 나가는 것. 하지만 독해는 그냥 쭉 읽어 나가기만 하면 그럼 독서죠. 그냥 쭉 읽어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내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계속 긴장하면서 찾아가면서 서치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학습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랑 독해가 다르고요. 자, 독서는 글의 가중치를 두지 않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인물 위주나 아니면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떤 내용이나 뭐 특정한 용어들을 애써서 기억하지 않더라도 책 한 권을 읽어내는데 큰 장애나 지장이 발생되지 않죠. 하지만 독해는 글의 가중치를 두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그런 학습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긴장하지 않고 어떤 용어나 내용이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읽는다면 전혀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점이 재밌었어? 어떤 것을 느꼈어?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독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지만 독해는 실제로 훈련을 해서 나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이 능력치가 곧 학습으로 직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해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서 중에서도 독해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슬슬슬슬 읽으면 안 되고 기억하면서 따져가면서 앞뒤의 논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영역의 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추리소설이라든지 역사소설이라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만 독해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이 호흡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독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독해 훈련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자,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꿔주면 좋을까요? 자, 독서와 독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죠. 독서나 독해 모두 다 어떠한 것을 읽는다라는 행위는 같습니다. 네, 일단 읽어야 되니까요. 자, 읽은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독서는 읽은 후에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독서의 과정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한다고 하죠. 독후감을 쓰거나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네, 끝입니다. 하지만 독해는 어떤가요? 읽고 이해한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내용을 적용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써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독해 과정을 이렇게 5개의 단계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독해의 5단계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자,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읽고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읽고 이해한다. 뭐 교과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 과정은 뭐에 해당할까요? 아이가 예습을 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요. 온라인 강의나 뭐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우리 학교 많이 갈 거니까 가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예습했던 내용이니까 자세히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바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예습했던 내용에 대한 분석하기가 들어가겠죠.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이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기억을 해서 어디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문제풀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복습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하기의 프로세스를 정리해보죠. 무턱대고 문제집부터 풀 게 아니라 선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막 드립다. 옛날 30년 전처럼 수학 문제 유형만 막 풀 게 아니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읽고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것,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예습하기. 자, 예습 먼저 한 다음에 본 수업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내가 예습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흡수하는 시간, 수업 듣기.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듣고 나서 아, 맞아, 이 내용이 중요했었지 라고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한 메모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복습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랑 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또 한번 짚어보죠. 자, 영어는 제가 앞에서 국어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어랑 똑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듣기 평가라든지 뭐 30번대 이전 문제는 사실 그냥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별이 이루어지는 문항 구간은 30번대 문제들이에요. 그 안에서
빈칸 추론이나 뭐 이렇게 줄글 그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용 배치를 하거나 문단 배치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전체적인 이 지문의 내용의 흐름,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영어도 결국은 독해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문법이나 문법 문제, 문법, 리스닝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네, 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EBS 영어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70%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하죠. 근데 완벽히 또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변형을 해서 나오거나 일부가 나오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EBS 공부까지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 부분은 평균 점수를 가져가는 거고요. 결국은 하이포인트, 그 킬러 문항이라든지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맞춰야 거기에서 이제 1등급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영어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국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하는 힘, 글을 읽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독해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수학은 어떤가요? 수학은 사실 예전부터 개념,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늘 얘기가 됐었죠. 수학은 개념, 유형, 심지어 이 문제집도 있습니다. 네, 개념, 유형, 문제집도 있는데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이 사실은 벌써 20년, 30년 동안 켜켜이 계속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향이 달라졌죠. 유형이 있던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신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막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신유형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아이들이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어나 영어처럼 그냥 글로 된 개념이나 내용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리적인 기호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개념을 읽을 때 천천히 아이가 이런 추상적인 의미까지도 잘 이해를 하면서 먼저 온전하게 개념 이해를 한 후에 그것을 이제 공식에 적용해야지만 아무리 신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구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어, 영어, 수학까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회랑 과학은 어떨까요? 자, 어머님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책 잘 읽고 독해력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사회 과목은 암기 과목이잖아. 잘 외우면 되지. 많이 외우셨죠? 뭐 조선 왕도 외우시고 뭐 화학 원소 기호도 외우시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나 과학, 물론 암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 역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저는 이제 스크린이 좀 멀리 있지만 제가 좀 이거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혹시 휴대폰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TV로 연결을 해서 보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교과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어떤 학년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내 시험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초등학교 6년을 보내고 물론 수행평가는 받겠지만요. 보내고 마침 중학교 올라와서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하고 그리고 처음 시험을 보는 학년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죠.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최승필 작가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엮은 책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예시 내용이에요. 어떤 아이의 내용인데 이 아이는 이랬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영어, 수학 선행도 막 쭉쭉 나가고 벌써 중학교 거 다 띄고 고등학교 거 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 시험을 딱 봤는데 국영수는 다 점수가 잘 나왔는데 사회랑 과학이나 이런 그러니까 영수는 점수가 다 잘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랑 아이한테. 너 이거 영수만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건 공부 안 했니? 이랬더니 괜찮아요. 암기 과목은 외우면 되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이 페이지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게 영수 100점 맞고 똘똘하게 선행했던 아이가 과연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죠. 국가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민이 그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국가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거죠. 국가의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 이게 다 세 개가 국가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영토라는 것,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국가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토라고 하네요. 왜요? 영토가 없으면 당연히 그 영토 위에 있는 영공도 없고 영토 옆에 있는 영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없으면 영해와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토는 가장 중요하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넓혀지기도 한다. 어려운 내용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영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영해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 바다, 해역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해역으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일까지가 그 나라의 영해에 속한다. 최근 영해는 해양 진출의 통로이자 수선 자원과 지하 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네, 이해 다 되시죠? 자, 마지막. 영토와 영공은 영해 상공으로 그 범위가 보통 대기권 내로 한정된다. 다른 나라의 항공기는 비행기 날아다녀야 되니까요. 그 국가의 허가 없이 영공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자, 제가 지금 마치 학생의 입장이 된 것처럼 이 지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 국가의 영역은 주권이 끼칠 수 있는 범위이다. 그 중에서 영토 어쩌고 어쩌고, 영공 어쩌고 어쩌고, 영해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세 개의 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아이가. 왜?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맨날 문제만 풀어서 누군가가 다 요약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기만 해서, 읽지 않아서, 듣기만 하고 문제 풀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주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자,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앞에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영토는, 자, 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영토부터 설명을 합니다. 영토는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영토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영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어쩌고 어쩌고. 아까 그 내용 또 나오네요. 12L까지이다. 그 다음에 썰물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러고. 자, 마지막 문단. 영공 남았죠. 영공은 어쩌고 어쩌고이다. 하늘의 범위이다.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쌍둥이 같이 내용이 닮아있지 않나요? 순서도 똑같고요.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 어머님들께서 지금 암기 과목 아니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용 요약이 쭉 돼 있어가지고 한 나라의 영역이란 땡땡땡, 네, 요약돼 있고, 그 다음에 영토는 어쩌고 어쩌고, 영공은 어쩌고 어쩌고, 영해는 어쩌고 어쩌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거 그냥 외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아까 앞에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 주희가 교과서 내용을 이해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내용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걸 그대로 갖다가 글자로 이어 붙인 것 뿐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것처럼 줄글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서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 쪽에 있는 게 영해구나 하고 이 밑에 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에 속하나 보다 하고 그냥 휙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쓰는 란이 있죠. 비어있는 칸들. 이 무의식적으로 칸이 비어있으면 보고 이렇게 갖다가 옮겨 적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내용을 잘 예습해서 그 다음에 잘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기억하면서 복습을 했던 아이라면 아까 앞에 있던 주희 학생처럼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영수를 다 100점 맞는 똑똑이가 사회 교과서조차 읽지 못하는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나 과학,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과목들조차도 결국 교과서를 잘 읽고 독해를 하는 것부터가 학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들의 독해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2학기 공부를 할 때에도 교과서를 먼저 충분히 읽으면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예습한 내용을 잘 분석해서 흡수해서 그걸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의 습관을 들여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가에서 어떠한 교육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이런 독해력 훈련을 위한 학습 방법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